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어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그 파장이 하루 만에 대통령실로 번졌습니다.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면서 13만 경찰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총경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자마자 경찰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자 인사 조치에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대통령실도 부적절한 행위라는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다음 주 신설을 앞두고 경찰국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대기 발령 당사자인 전 울산 중부서장 류사명 총경과 직접 만나보고요. 오늘 상황부터 짚겠습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겨냥해 부적절한 행위라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등 3개가 있다며 민정수석이 없어진 만큼 경찰청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실장이 기자들과 만나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다만 대통령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며 기강에 관한 문제이니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어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치안 총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임을 한 건 과거 검찰의 평검사 회의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란 겁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정치 경찰의 하극상이라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집단적으로 항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안 통치에 나서려 한다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이 경찰서장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경찰청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회의 도중에 해산 명령을 내렸고요. 또 회의가 끝난 지 2시간 만에 서장 회의를 주도한 울산 중부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참석자 감찰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이솔 기자입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사명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된 건 어제 오후 8시쯤. 회의가 끝나고 2시간이 지난 뒤 경찰청이 인사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 회의를 처음 제안했던 류 서장은 울산경찰청 경무기획 정보화 장비과에 대기 근무를 명령하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류 총경은 이미 예상했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불이익한 인사 처분이 오히려 국면을 전환할 수 있고 인사권을 장악하는 의도를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서 이들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해 경찰 인재개발원에 모였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지휘기축 재정을 통해 경찰이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지휘부가 회의가 한창 열리던 어제 오후 4시쯤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강행해 소속 상관의 직무명령에 불복했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가 알려진 뒤 경찰 내부망에는 류 총경에 대한 지지글과 지휘부에 대한 비판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경 회의에 대한 경찰 구성원의 지지가 큰 만큼 경찰 내부 갈등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곧바로 울산 중부서장이셨던 류사명 총경을 만나보겠습니다. 총경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류사명 총경입니다. 네, 계속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해서 행안부나 경찰청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해산하려면 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여전히 틀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그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는 정당한 직무와 관련된 명령이어야 하는데 우리 그 총경 및 서장들은
그날 다 여행 허가를 받고 여행 중에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직무를 예. 전혀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명령으로 해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지도 않고 직무와 관련된 명령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불법이 아닙니다. 대기 발령 조치가 거의 바로 나셨잖아요. 지금 어떤 경로로 들으신 겁니까? 예, 제가 이제 그 회의를 마치고 울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울산 경찰청 인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카톡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예. 지금 어떠세요? 이제 법적 대응 같은 거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밟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권한을 남용해서 지금 징계를 하고 인사 발령을 하고 감찰 조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따지신다는 게 이제 소송도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다 살려두고 있는 거죠. 예. 원래는 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다가 강경 무드로 바뀌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어떤 개입을 했다고 보시는 걸까요? 갑자기 회의 도중에 누가 연락을 해서 그 회의는 불법이니까 중지해라. 한 직무 명령이다 하는 쪽으로 갑자기 돌변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만의 의사가 아니고 믿지 못할 다른 사정도 있지 않았나 하고 짐작해보는 겁니다. 자, 경찰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국이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 겁니까? 행안부 장관이 직접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총경 이상 간부들은 행안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서 심기를 살펴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국민의 경찰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권한이 세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제를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긴 합니다. 감독을 받아야 되죠. 예. 그런데 그게 그 정치 권력을 가진 장관이 다른 권한과 아울러 경찰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분은 누가 통제를 합니까? 그렇다면은 차라리 행안부가 좀 더 절차대로 관여하는 게 낫다는 게 행안부 입장인데요. 같은 입장이실까요? 경찰 인사가 사실상 존경 이상의 전보 인사 이런 인사들은 사실 형식은 뭐 제청을 받는 장관의 제청을 받는 형식이지만 경찰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었고요. 네. 잘 조정이 돼 조율이 돼 있는데 갑자기 정치 권력을 가진 행안부 장관께서 이 경찰 인사권을 행사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대로 네. 30년 동안 아무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고 그냥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해서 통제했는데 이게 대놓고 우격다짐으로 인사권을 내놔라 내가 직접 집행하겠다. 네. 근데 그게 행안부 장관은 법적으로 지금 제한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부적절한 행위다라는 좀 더 강경해진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단톡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안에서 이 발언에 대한 입장 같은 것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다시 논의를 해보자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부적절한 겁니까? 예. 신중하게 하자 하고 예. 숙고하자는 이야기죠. 예, 대통령실 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실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 2차, 3차 회의도 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징계와 무관하게 계속 열릴 거라고 보시는지 또 직접 제안을 다시 한번 또 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이제 지난번 회의에서 이제 여러 서장들로부터 이제 권한 위임받아서 대표 이제 형식으로 이제 의견을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계속 되고 통과된다 하면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제 대기 발령 받으시고 어제 오늘 어떻게 주변 경찰 후배들이나 동료들의 분위기가 좀 어떤가 바뀌었습니까? 좀 더 강해졌습니까? 더 강해지고 네. 정말 이전에 경찰을 하셨던 전직 경찰관이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이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잘하고 고맙고 시원하고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뭐 수백 통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류사명 총경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장인이 일을 안 하는데 월급만 받아갑니다. 어느 회사가 잘했다고 할까요? 지금 일부 지방의회가 딱 그렇습니다. 의회 문도 못 열고 있는데 세비는 따박따박 챙겨가는 겁니다. 여야 대치가 길어져서 그렇다지만 선거에서 뽑아달라고 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이현수 기자입니다. 여야 78대 78, 동수로 구성된 경기도의회는 의장 선출 방식에 합의하지 못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5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의장 선거의 건이 상정될 순서입니다만 양당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께서 협의하시고 요청하신 바에 따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회의가 전부지만 경기도 의원들에게 첫 달 의정비로 554만 원씩 총 8억 6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1분에 100만 원 넘게 받은 셈입니다. 의회가 파행되면서 경기도가 취약계층 지원과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마련한 1조 4천억 원 추경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추경이 올라와 있으면 원 구성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은 속이 많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원을 구성해서 빨리 열어서 우리 소상공인들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야 동수로 구성된 대전 대덕구 의회와 충남 서산시 의회도 의장직을 놓고 대치하며 파행을 빚었지만 첫 달 의정비로 각각 326만 원, 310만 원씩 받았습니다. 여야의 자리 다툼으로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한편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본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투입합니다. 액수는 41조 원이고요. 대출이나 보증을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지난번 빚 탕감 정책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워도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갚았던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금융수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 경제수석이 다 모인 건 처음. 최대 화두는 금융민생대책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성실하게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이자를 내지 않고 대출에 대한 그런 비용을 또 갚지 않고 이렇게 했었으면 그냥 파산이나 그냥 애나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건데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이제 좀 풀리면 재정비할 게 필요하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금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의 신규 지원 자금 규모는 모두 41조 원대, 유동성 공급에 10조 5천억 원, 경쟁력 강화에 29조 7천억 원, 폐업 후 재창업하는 사람에게 1조 원을 지원합니다. 인건비나 재료비처럼 단기 성격의 운전자금은 한 곳당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주고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도 낮춰줍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유망한 창업기업엔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시설자금 대출 보증도 지원합니다. 상당수 프로그램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하고 신용이 낮은 청년들의 대출 이자를 절반까지 깎아준다고 해 논란이 됐던 빚 탕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오늘 새벽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30대, 40대 자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자, 그런데 집안에서는 초등학생 남매 2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두 아이 엄마가 쓴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또 아이의 목숨을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지은 것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앞에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났다며 119에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상가 앞 데크에서 숨진 30대와 40대 여성 2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는 이미 숨을 거둔 초등학생 남매 2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밖에서 쿵 소리가 났다고 해서 추락한 것 같다고. 어린애들 2명은 집에서 발견이 됐대요. 지금 사후강직이 온 상태라서 경찰에 인계했고. 조사 결과 여성 2명은 자매 사이였고 초등학생 남매는
동생인 30대 여성의 자녀로 파악됐습니다. 집안에서 자매가 각각 쓴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걸쇠가 채워져 있어요. 외부 침입 문제 자체는 없는 거죠. 유서 내용에는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경찰은 자매가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도로 같은 데서 공사를 하면요, 차들이 부딪히지 말라고 임시로 유도선을 그려놓습니다. 한 보험 사기단이 이 임시 유도선을 단골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수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주행 중이던 차가 차선을 바꾸려는 찰나. 흰색 차가 빠른 속도로 따라오더니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흰색 차는 뒷바퀴까지 들립니다. 이번엔 트럭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모두 보험금을 노린 일당이 고의로 충돌해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모두 92명.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87번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냈고 5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겨 탑승자들과 나눠 가졌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교차로의 차량 유도선이나 공사 구간 주변의 임시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이었습니다. 범행 장소의 대부분은 최근까지도 지하철 공사로 임시 차로가 있었던 서울 강남 일대였습니다. 주로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는 렌터카를 이용했고 용돈을 벌어보지 않겠냐며 20대 초반의 배달원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사고 한 건당 공범 한 명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승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받는 보험금이 늘어나고 승합차를 빌려서 6명, 7명까지 이렇게 탑승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일당 중 주요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마약 복용한 사람이 사고를 내도 보험 처리할 수 있는 게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앞으로는 봐주지 않습니다. 폐가 망신할 만큼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는 피해자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세론 씨. 변압기를 파손해 2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 처리를 해 김 씨가 내야 하는 사고 부담금은 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는 김 씨 같은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법 개정안이 시행돼 피해액 전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물어야 하는 겁니다. 마약, 약물, 음주, 그리고 뺑소니,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도 커서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기존 음주운전자는 사망 부상자 수와 상관없이 대인 피해는 최대 1,000만 원, 재물 피해는 500만 원의 사고 부담금만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망자 1명당 1억 5천만 원, 대물 피해는 사고당 2천만 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금은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으로 최대 1억 6,500만 원을 냅니다. 달라진 법이 시행되면 부담금은 9억 원이 넘습니다. 승객이 되게 많이 다친다거나 사상자 수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사고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속되게 표현하자면 전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음주운전자의 1년 이내 재범률은 18%에 달하고 마약 복용 운전사고도 증가하는 상황. 앞으로 음주운전자는 폐가망신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주말인데도 6만 5천 명 수준입니다. 이렇게 심해지다가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 못 갔다 오는 거 아니냐 불안하기도 한데요. 일단 입국하고 자가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PCR 검사를 빨리 받아야 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인천공항 입국장입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큰 캐리어를 끌고 오가는 발길이 북적이고 체크인 카운터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난달 입국자 자가격리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해외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최근 국내외 코로나 재확산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밴쿠버에서 다시 토론토 가서 거기서 이제 한 3주 정도 있다가 와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해서 친구랑 같이 3차 맞고 가고 있어요. 미루고 미뤘던 신혼여행을 이제 이번에 가는 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약간 수그러들 때쯤에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많이 올라가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실제 해외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입국하는 경우가 지난 20일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후 연일 3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오미크론 유행 때처럼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가 예고 없이 부활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 관련된 문제들이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좀 긴 기간 동안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 의무화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입국자 관리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입국 후 3일 이내 받도록 했던 PCR 검사를 입국 1일차에 받아야 합니다. PCR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기 전까진 자택이나 숙소 대기가 권고됩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그제 파업이 끝난 대우조선해양은 주말도 없이 바쁜데요. 밀린 작업을 따라잡느라 휴가까지 반납한 직원들 많았습니다. 조선소와 공생관계죠. 자영업자들도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색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옵니다. 인근 식당가는 오랜만에 활기를 띱니다. 주말이지만 그동안 밀렸던 선박 건조 작업을 하기 위해 출근한 겁니다. 현재 진수가 지연된 배는 3척. 하청노조가 점거했던 일독에서 있던 배들로 인도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보상금을 내야 해 최대한 빨리 작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을 최대한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휴가도 만나보고 직원 약 한 80% 정도가 출근해서 특근 등 하여튼 밀린 일 처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파업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다 이제 갖고 가야 되는데 전체 2만 명이 알아야 돼. 진짜 일하고는 지금 가슴에서 뭐라고 터져요. 대우조선의 작업 재개가 무엇보다 반가운 이들은 인근 상인입니다. 오늘 좀 한 30명 정도 식사하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되겠죠. 조금 기분상 나아지는 것입니다. 요 앞 주말은 거의 장사를 못한. 한 20만 원 판다고 하면 5만 원씩 6만 원 이 정도 또 안 되니까 기대를 해야죠. 파업이 끝났으니까. 거제 인구 24만 명 중 4분의 1인 6만 명이 대우조선 관련 종사자와 가족인 만큼 지역 경제가 살아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조선소가 풀리면은 여기 거제에 사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당연히 먹고 사는 게 당연히 조금씩 더 나아지실 것 같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번 파업을 이끈 하청노조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감안한 건데 경찰은 조합원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민물 가마우지가 전국적인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분명히 겨울 철새인데 텃새인 양 떠나질 않습니다.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요. 배설물은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이혜주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에 있는 아산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어민들이 조업을 시작하는 새벽 6시인데요. 5년 전 이맘때만 해도 이 30kg짜리 한 박스를 가득 채울 만큼 물고기가 잡혔는데 요새는 4분의 1도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조업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나간 지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보이는 고깃배 한 척. 물고기통 3개 중 2개는 텅 비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나왔어요. 조항이 별로요. 양이 별로 안 나오네. 다른 어민도 허탕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에 드실까 민물가마우지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좀 얼마나 걔네가 잡아먹어요? 이런 거 그냥 들어가. 이 정도 입에 그냥 다 들어가요. 이 정도 크기는 입으로 다 들어간다. 이 지역엔 5년 전 처음 출몰한 이후 봄 산란기 때마다 개체수를 늘렸습니다.
가마우치 들어오고 많이 안 나와요. 가마우지 얼마나 자주 나타나요? 아유, 가마우치? 어마어마야. 수천만, 수백만 될 거예요. 몸 길이 80cm 정도의 민물 가마우지는 하루 최대 850g까지 먹어치우는데 20마리에서 수백 마리까지 모여 살다 보니 인근 어장은 초토화됩니다. 버드나무 군락지로 유명한 춘천 의암호입니다. 버드나무는 이파리 하나 없이 말라 죽었고 10개 넘는 가마우지 둥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강촌의 작은 섬도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둥지예요? 아, 저거 다 가마우지예요? 가마우치야. 산성이 강한 가마우지 배설물이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든 겁니다. 배를 타고 가마우지가 서식하는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둥지가 떨어져 있고 주위 나무들은 죽어 있습니다. 곳곳에 배설물이 잔뜩 덮여 있어서 냄새도 지독합니다. 풀거정 다 녹아버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영토가 망가지는 거예요. 가마우지는 겨울철새였지만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하며 텃새화됐습니다. 20년 전 김포에서 200여 마리가 발견됐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6천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이거 날라오잖아요, 가마우치들이요. 그렇네요. 지금, 네. 와. 자기 집에 누가 왔나 하고 지금 와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 어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민물 가마우지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뭐 포획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은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환경부는 지자체에 묵은 둥지를 없애고 천적 모형을 설치하라고 권고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도 망가지면 딴 데로 또 이동을 해.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데 이런 데다가 서식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새끼를 까가지고 내려오면은 그 점점 늘기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주로 중국에서 날아와 지금은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해버린 민물 가마우지. 매번 쫓아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더 큰 고민입니다. 현장 카메라 이해주입니다. 문재인은 사라지고 이재명은 강해졌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너도 나도 이재명계라는 걸 선거운동에 활용하자 급기야 당 선관위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선관위가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른 후보와 연계 홍보를 금지하자 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반박에 나섰습니다. 친명계 박찬대 의원은 SNS에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철험회 이수진 의원도 선거 활동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출마 선언 때부터 인지도가 높은 이재명 의원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재명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책임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재명 반대편을 밀어드렸고. 하지만 비명계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친명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도부도 이재명 마케팅 금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줄 세우기를 하지 말자고 하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 저는. 이재명 의원은 오늘 광주 5.18 묘역을 참배했는데 당 선관위 결정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97그룹 박용진 의원은 서른 김민석 강병원 의원을 향해 예비 경선 전 선제적 단일화를 제안하며 이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너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어디로 달려가자고 했다고요? 네, 평산성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평산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말합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SNS에 대통령 부부가 사는 평산성이 막말 유튜버들에게 포위됐다며 방방골골에 뜰있는 이들이여 평산성으로 달려가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삭 속 전투 장면에 비유해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평산성, 막말 유튜버들을 적군에 빗댄 겁니다. 전 대통령 사저 앞에 국민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듯이 갈려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김 의원이 평산마을에 지지자들로 달려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일부 유튜버들이 원색적인 욕설과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면서 평산마을에 점령군처럼 행사하는 걸 막자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주부터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안녕과 평산마을의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평산마을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네,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맞불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어떤 집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주민들은 힘들긴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김 의원이 이제 문 전 대통령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사를 했다고요? 네, 어제 양산을 방문한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인데요. 김 의원은 원군이 하나둘 도착하니 성로에 올라 반갑게 손을 흔드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SNS에 양산을 방문한 지지자에게 깜짝 선물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좋아요가 16만 개 가까이 눌렸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김정숙 여사가 지지자들을 향해 파란 천을 흔드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요. 퇴임 이후 잊혀지고 싶다고 했지만 정작 양산 사절을 찾는 지지자들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휴가입니다.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계획이 있습니까? 네, 아직 세우지 못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내일 정도 고민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여름 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긴 가시나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해소되면은 원래는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다행히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는 해소됐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과 경제 문제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대통령이 그렇다면 휴가를 어디로 가게 될까 간다면 저도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저도는 경남 거제에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보낸 장소로 유명해졌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에 저도를 찾았습니다. 네, 사실 지금 당선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맘 편히 휴가 갈 수가 있을까 싶긴 한데 휴가 직전에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통산적으로 7말 8초의 휴가를 갔는데요. 하지만 휴가를 앞두고 일들이 터지면서 휴가 징크스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여파로 관저에 머물렀고요. 문 전 대통령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수출 금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휴가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취임 첫 해부터 휴가 징크스를 만든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정 난제가 산적할수록 새로 고침의 시간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엔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만큼은 허용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국제적 식량난에 대응한다는 차원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 수출 항구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벌인 짓일까? 김성규 기자입니다. 컨테이너가 쌓인 항구에서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항인 오데사항에 미사일 2발이 떨어진 건 현재 시각 어제. 러시아에게서 곡물 수출 합의를 받아낸 지 단 하루 만이었습니다. 총 4발 가운데 순항미사일 2발은 격추했지만 나머지 2발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Ракеты одно мы видели, которое сбили, потом полетели следующие, мы очень испугались, побежали в убежище. Обычно мы это не делаем, но в этот день мы это сделали. Это было неприятно. 전날 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흑해 수출 협상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엔, 튀르키예가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이뤄진 공격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І ми бачимо абсолютно одностайність світової реакції на цей удар. Окупантам вже нікого не обманути. Серед іншого, в результаті цього удару 러시아는 당초 튀르키예 측에 자신들이 이번 공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가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순항미사일로 오데사항의 군사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곡물 수출 합의 이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숨통이 트이는가 했던 세계적 식량난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 유럽 곳곳은 기온이 40도가 넘습니다. 북극 빙하가 녹는다는 지구온난화 얘기는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요. 이제는 초대형 화재, 가뭄에 먹을 게 부족한 상황까지 눈앞에 와 있습니다.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다. 유엔이 끔찍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세계를 보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대기 중이던 버스에 갑자기 불이 붙습니다. 갑작스런 폭염에 버스 내부 장치들이 견디지 못해 폭발한 겁니다. 철길 선로는 복사열로 휘었고 불까지 붙어 철도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40도를 넘긴 한낮 기온에 공항 활주로마저 녹아내려 이착륙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7월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됐던 영국의 런던. 최근 40도를 넘는 불볕더위에 사상 처음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4단계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This weather is absolutely unprecedented. We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ese temperatures in our models before. 이상고온은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45도 이상 치솟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선 열사병 등에 의해 2,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불볕더위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수도 파리 면적의 2배가 넘는 4만 헥타르, 이탈리아 2만 7천 헥타르 등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유럽 대부분 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서쪽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저기압이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를 유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동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 2개가 이 뜨거운 공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블로킹 현상이 발생해 살인적인 더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3층에 그 정체된 고기압 덩어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제트는 상당히 약해지면서 장기간의 폭염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손실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미국에선 다리를 지나던 지하철의 불이나 승객들이 창문으로 빠져나가거나 강으로 뛰어들기까지 했습니다. 폭염으로 부품에 이상이 생기며 재산 피해를 불러온 겁니다. 이런 무더위로 인해 미국 내 발전 수요가 급증하며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48% 급등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It's designed to withstand the full range of disasters we've been seeing up to today. Extreme heat, drought, flooding, hurricanes, tornadoes. 이상기온은 북극권 그린란드도 평년보다 5도 이상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정규 수영장 720만 개를 채울 수 있는 60억 톤의 빙하물이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이상고온에 따른 가뭄, 대형 화재 등으로 세계밀의 17.6%를 생산하는 EU는 올해 추정 수확량을 500만 톤 낮췄습니다. 식량 위기마저 예고된 가운데 유엔은 섬뜩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This has to be the decade of decisive climate action. We have a choice: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It is in our hands. 세계를 보다 염정원입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주 초반까지 기온이 가파르게 오를 전망인데요. 주 중반이면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지역은 33도를 넘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대구는 내일 34도까지 오르겠고 특보가 발표되지 않은 서울과 광주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맘때 온열질 환자가 많습니다. 가장 더운 1시부터 4시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또 나가야 한다면 양산과 밝은 옷을 필수로 하고 수분 섭취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동쪽을 중심으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초반까지는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